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석태입니다. 에듀리에서 경매 강의를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강의 외에 강동구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되고 그런 바람에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 대리, 흔히 말하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관련된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경매에 대해서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거 아무 부담 없이 최소한 1인당 하나씩의 질문을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부담 없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매가 갖는 장점 그리고 경매 공부 어떻게 하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욕심이 과해서 내용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한정된 시간과 너무 부족해서 어떤 것들은 가끔 제가 패스하고 큰 흐름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러면 동산 경매도 당연히 있겠죠.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 보면 빨간 딱지 막 붙이고 그 차압하고 막 그렇죠. 그거를 경매하는 동산 경매도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경매입니다. 경매는 말 그대로 경쟁시켜서 파는 거예요. 누가? 법원이. 신사숙녀 여러분, 자, 이 아파트 팝니다. 매수하실 분 손들고 청약하세요. 얼마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2억, 2억 3천, 2억 3천 7백, 3억 이런 식으로 경쟁시켜서 파는 게 경매예요. 옛날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셔서 자기가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을 부르는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는 나가서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찰표에 쓰는 거예요. 나 얼마 살 거야. 그리고 그 입찰표를 제출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오픈, 개찰해서 가장 비싼 금액을 써내신 분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시켜서 파는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는 뭔가 봤더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배째라 이렇게 놨을 때 뭔가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배째라 이렇게 놨을 때 배째면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배를 뗄 수가 없어요. 현재 개인의 자력구제에 의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건 안 돼요. 감옥 갑니다. 그러나 누구의 힘을 빌면 배를 뗄 수 있다? 법원. 그래서 국가기관인 법원한테 판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얘가 나한테 얼마를 빌려갔거든요. 근데 안 갚아줍니다. 그런데 그자의 재산인 아파트가 있고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를 강제로 매각해서 그 매각된 대금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해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그래 네 말이 맞구만. 이 권리를 실현하는 강제적 방법이 경매입니다. 경매는 크게 두 가지, 강제 경매라는 게 있고 임의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은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경매가 없으면은요 부동산 유통 시장이 마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채권자가 은행에서 돈도 빌렸고 또 물품 대금도 안 줬고 보증금도 안 줬고 세금도 안 내가지고요. 지금 채권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 물건의 가치는 5억인데 지금 받아야 될 사람들의 채권의 합계 금액이 10억이면 이런 물건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유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단칼에 정리해서 이거를 경매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일시 해소하고 정상화시켜서 유통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경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매가 필요한 이유라고 해서 써놨는데 제가 오늘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경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매 공부 어렵게 느낀 것 같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편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할 부분은 필요한 경매 공부만 하자. 어떤 분들은 10년째 경매 공부만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낙찰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이론은 잘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잘 몰라. 지금 보면 채권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돈을 빌려줬어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돈을 갚아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갚는다. 배째라고 한다. 배째라. 배를 째라.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힘을 빌면 돼요? 법원에 일러버리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돈 받을 게 있습니다. 제가 배째라고 합니다. 판사님이 배 좀 떼주세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팔아먹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못 팔아먹게 압류를 합니다.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를 해요.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법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거쳐서 입찰,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보면 누가 있는가? 첫 번째는 채권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가 있고, 그리고 법원에 있고, 그리고 입찰 참가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경매를 진행시킬 것인가, 이런 공리를 할 거예요.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매를 저지할 건가, 지연시킬 건가, 집행을 정지시킬 건가, 변경, 연기, 취하, 취소시킬까, 이런 공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를 주로 이제 하는 애들은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하고 돈을 받죠. 자, 그리고 법원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을 경매계장이라고 해요. 경매계장은 무탈하게 큰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도록 이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이 관련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공부량이 많아져요. 특히 법원 경매계장들 책상에 가서 보면 경매실무제요라는 책이 있어요. 일종의 업무 지침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라. 요따맣게 두꺼운 게 3권 있어요. 그거를 경매 공부한다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영향가 없는 공부입니다. 다 필요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 낙찰 받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공부만 하시면 돼요. 공부의 양을 확 줄여야 돼요. 너무 필요 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또 생각을 하세요. 압축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부만 하시고, 그리고 경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면 경매 못합니다. 왜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100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그런 사례까지 공부를 하면서 무서워져요. 내가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 100년에 한 번 나올 똥 말똥 하다니까요. 그런 쓸데없는 발생하지 않은 온갖 그 상상을 막 하면서 경매를 못하는 거예요. 경매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경매는요, 용기로 해요. 필요한 지식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내가 경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 내 집을 싸게 장만하겠다. 싸게 사서 적당히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겠다라는 그 용기와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많이 하면 걸리적거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기초는 튼튼히 하되 제발 공부는 적당히 하셔야 돼요.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적당히 공부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면 또 돈 벌면서 다시 공부하고 또 투자해서 돈 벌고 공부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돼야 돼요. 10년간 공부해서 한꺼번에 전문가가 될까? 이럴 수 없어요. 하나 해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더 넓혀가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공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경매의 복잡 다양한 유형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돼요. 제가 아파트를 투자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수익 모델을 반복만 하셔도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도 돼요. 뭐 복잡한 법정지상권, 뭐 지분, 유치권 물건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려면 처음에 준비를 좀 잘하셨다가 이 성공할 수 있는
이 투자의 경험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처음에는 제일 쉬운 주택을 주로 하죠. 경매 물건의 절반은 주택입니다. 경매 모든 출발점은 주택부터 하시는 거예요. 좀 자금이 있으면 아파트 또는 뭐 빌라 뭐 이렇게 다가구, 뭐 오피스텔, 주택부터 시작합니다. 이 주택 경매는 기본적인 경매 절차하고 주택임대차보법만 아시면 돼요. 주택임대차보법을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거는 이론이고 여기는 실전입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거만 잘 공부하시면 주택 경매 낙찰받은 건 문제가 없어요.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을 실제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씩 넓혀가는 게 중요해요. 크게 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 동네 물건을 먼저 보라. 일단 제일 편한 게 아파트니까 내 주변, 내가 뭐 어디다 종로구다. 그럼 종로구에 있는 그리고 그 가까운 인근 동네 물건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옆 동네 물건도 보게 돼요. 그러다 조금 더 보게 되면 이제 수도권 물건을 보게 되고 나중에 전국 물건으로 확대가 돼요. 처음부터 뭐 이것저것 다 볼 필요 없어요. 내 동네 물건이 제일 관심이 있거든요. 내 동네 물건이 저 물건이 경매로 나왔구나. 그랬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주택만 하다가 조금 더 아파트만 하다가 이번에는 다세대나 빌라도 좀 해볼까? 그쪽으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조금 더 복잡한 다가구에 도전해보자. 이번에는 상가. 이렇게 확대돼가는 개념이 처음서부터 막 하지 마세요. 주택만 하다가 조금씩 넓혀가시면 돼요. 필요한 공부만 하시고, 그러니까 확산 개념이 아니고 집중해서 넓혀가는 개념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는 책과 이제 배포 자료, 이제 저희가 기본서라고 해서 포커스 경매라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또는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도 사법고시 볼 때도 전부 다 기본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텍스트를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텍스트가 없이 공부하면은 이게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가끔 보면은 경매 공부하는데 찌라시나 유인물 몇 장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집에 꼽아놓고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경매 텍스트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포커스 경매라는 책을 그래서 제가 아예 만들었어요. 네? 책과 동영상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봐갖고는 사실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보면 그 경매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가 이런 학원 말고 사실 서울에서는 학원이 경매 전문 학원은 에듀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문 닫았어요. 왜냐면 강의만 해갖고는 이 학원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경매 학원들이 있을 때 공동 투자, 공투를 막 유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다 접었어요. 그러면 왜 에듀윌은 가능하냐면 에듀윌은 경매만 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뭐 경매 그다음에 뭐 이제 창업 준비반 한 프로그램이 한 20개 가까이 되니까 그 중에 하나로 경매가 되니까 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경매 학원이 없어진 영역을 누가 자리하게 되냐면 유튜버들이 경매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스터디룸 같은 거 빌려서 하기도 하고 조그만 거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엄청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게 막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실전 경매반 6주 330만 원, 뭐 지분 실전 경매반 뭐 7주 뭐 400만 원.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면 더 땡겨요. 비싸면 뭔가 더 값어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싸면 뭔가 고급 정보를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튀가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기본서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짤막하게 다가구면 다가구만, 뭐 그다음에 뭐 상가면 상가만, 토지면 토지만 이렇게 특화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경매라는 이름 붙은 모든 것들을 일단 다 타치를 해볼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 할애는 역시 주택이고, 그다음에 상가,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가등기 물건, 가처분 물건, 법정지상권 물건, 뭐 지분 물건 등등등 고루고루 저희가 다뤄서 공부할 건데,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는데 보통 학원들 보면 반복 동영상을 60일밖에 안 주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1년을 줘요. 1년 준다는 이야기는 공부 제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그냥 60일 주면 다 잊어버려요. 공부 안 됩니다. 뒤돌아 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재수강을 유도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1년을 주니까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듯이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경매가 생각보다 쉬워요. 경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일반 매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일반 매매는 팔려고 하는 매도인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 있겠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서 이거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매는 똑같아요. 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매도하는 거다. 할 수 없이 경매로 나온 거다. 할 수 없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낙찰받고자 하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법원이 껴 있어요. 법원 경매계장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데 잘 모르니까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분들이 도와줘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의 중개로 우리가 낙찰받는다. 공인중개사 중개로 매수한다. 권리관계가 아주 단순한 것들은요 똑같아요. 매매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요 공인중개사 과정, 이 과정을 법원이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분석 결과 간단한 것들은 그냥 매매하고 똑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대뽀 경매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돈 중요합니까?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죠. 최소한의 공부는 하시고 경매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경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좀 싸게 해보자. 좀 싸게 사가지고, 투자를 싸게 사가지고 적당히 팔아서 수익을 좀 실현해보자. 이런 의도로 경매를 공부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경매의 첫 번째 장점은 뭐니 해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싼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비싼 것들도 없다 있다. 있어요. 더 비싸요. 특히 상급지,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뛰어난 물건들, 대표적으로 강남의 아파트들은 일반 매매하고 경매하고 경매가 더 비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를 들어 35억짜리 아파트가 뭐 경매로 났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매매로 산다고 해볼게요.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매수하려고 해요. 근데 현재는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일반 매매로 살 때는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경매로 살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 말은 그거를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실거주를 해야 돼요. 2년간 실거주해야 됩니다. 잔금 납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니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겠죠. 왜냐면 임차인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 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물건 살 수가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야. 또는 제가 소유주한테 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세놓는 것도 허가구역 안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네? 그러나 경매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더 인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서울은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가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건 당연히 내는 거고 거기다 뭐까지 내야 돼요? 증빙서를 내야 돼요. 이 증빙서를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증빙서류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27살 청년이 35세 아파트를 샀어요. 매매로 샀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뭐라고 쓸까요? 연봉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장만했느냐?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은행에 잔고 증명 해봐야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돈을 다 어떻게 했느냐? 증여받았겠죠. 그러면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한 신고증을 첨부해야 돼요. 또는 빌렸다. 그러면은 금전수배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35억인데 은행에 33억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제 세무당국에서 야, 이 사람 대단한데 소득세 신고는 연 8천만 원 번다고 되는데 어떻게 은행에 33억 있지? 한번 털어볼까?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득을 탈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증빙서를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1차적으로. 그러나 경매로 취득할 때는 이런 건 전혀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강남의 상급지 경매 물건은 오히려 더 비싸요. 항상 싼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싸요. 또 어떤 것들은 형격하게 더 싼 것도 있고. 그러면 왜 싸냐? 왜 싼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편견 때문에 사실 오히려 저희들은 그 편견으로 인해서 좋은 부동산을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어렵다. 사실 이 경매의 근거법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할 건 아니고 입찰 절차만 똑 띄어서 요 부분만 공부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조문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거만 하면 조문 몇 개 안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 몇 번만 가보면 경매 절차 편안해요.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경매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위험하다. 권리 분석 잘못해서 큰 손해를 입었대. 근데 막말로요. 경매 물건의 90%는요. 권리 분석 누워서 떡 먹기예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90% 물건은 1분이면 아니 5분이면 해결해요. 그거요. 이 법원에서 이 경매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은 어떤 조건에서 팝니다라고 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 쭉 읽으시면 권리 분석 끝이에요. 근데 보통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경매 물건의 90%는 말소 기준 권리만 알면 그 이하의 권리들은 다 매각으로 소멸되니까 큰 위험 부담 없어요. 특히 주택 같은 것들은 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정도만 볼 줄 아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어려운 곳에 걸리면 어떡해? 딱 봐서 어려운 거 있으면은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돼요. 굳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걸 왜 해요? 물건이 없다. 물건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 네?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살림이 있는 한 뗄감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물건이 없어서 고문입니까? 돈이 없어 지랄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물건은 세고 셌어요. 네? 이 물건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 아니라고 이거 보내면 계속해서 좋은 물건 계속 나옵니다. 네? 준비가 될 때 선택하시면 돼요. 굳이 어려운데
도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거 하시면 돼요. 쉬운 거. 90%는 쉬워요. 그리고 명도가 어렵다. 명도 스트레스 받는다. 어떻게 남을 내보내느냐. 뭐 이런 그 명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번만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참고로 명도 제도가 바뀐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옛날에는 내보내려면 그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사람이 안 나가고 백제라 개기고 있어요. 이때 옛날에는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으로 내보내야 돼요. 근데 명도 소송은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당연히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개기고 안 나가면 소송으로 간다. 그냥 이사비 줘서 달래서 내보냈다. 더러워서 그냥 이사비 주고 달래서 내보냈다고요. 그러다가 제도를 바꿉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야 이거는 쓸데없는 절차다. 명도 소송 결과 100% 원고가 이기고 이 사람은 져요. 이러한 소송을 무의미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나가야 되는 사람이 안 나가고 계길 때 소송하면 당연히 이기죠. 이 사람은 지고. 근데 이런 무의미한 소송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든 게 인도 명령 제도예요. 지금 이제 소송이 아니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기면은 법원에 인도 명령이라는 걸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판사가 이 말이 맞구나. 이 양반아 왜 개겨? 방 빼세요 하고 인도 명령을 해요. 방 빼시라고. 판결하고 똑같아요. 명도 소송 6개월 걸쳐서 걸린 판결하고 똑같아요. 명령을 신청하면 이 말이 맞아. 방 빼. 근데 안 빼면 강제 인도 집행을 해요. 흔히 말하는 집행관들 동원해서 강제로 내보냅니다. 끝까지 개면 어떡하느냐. 강제 인도 집행까지 가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데 강제 인도 집행까지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거의 없어요.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싸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기뻐요. 배째라. 그래서 제가 협상 끝에 200만 원 정도를 이사비로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몰라 500 주기 전에는 못 나가 뭐 이렇게 말합니다. 200 줄 테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 안 나가면 내가 강제 인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인도 집행을 하는 데는 견적을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 한 350만 원 들어간대요. 그 이제 법원에서 내보낼 때는 노무자들을 이제 뭐 몇 평이면 뭐 10명, 몇 평이면 15명, 노무자 인건비, 그 다음에 뭐죠? 저기 이삿짐 센터 차, 그 다음에 창고로 옮깁니다. 법원하고 제휴한 물류창고로 짐을 옮기는데 거기 운송비, 견적을 뽑아보니까 예를 들어 한 350만 원 나세요. 이 사람한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하면은요 대부분이 200만 원 받고 나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 강제 인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350만 원 비용은 다 부담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돈을 내지만 그 사람한테 못 받는다. 다 받아낼 수 있다. 집행권원에 의하여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개기면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에 집어넣어도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비용, 강제 인도 집행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계속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 비용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것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살림이 몽땅 물류창고로 옮겨진 상태예요. 그럼 다시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이사 비용이 발생될 테고, 만약에 제가 그 물건도 전부 다 동산을 경매로 처분해 버렸다면 새로 장만해야 됩니다. 냉장고, 에어컨, 소파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가 뭐로 또 압박을 합니까? 당신은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내 집에 네가 뭔데 점유하고 있느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시면 돼요. 이러한 막강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하고는 별개로 강제 인도 집행은 포장이 사는 것처럼 우아하다, 처참하다. 처참합니다. 집행이라고 쓴 이 법원에서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종이 박스 가지고 그냥 마대자루 갖고 와서 그냥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처참할 뿐만 아니라 쪽팔립니다. 주변 이웃 동네 사람들 다 경매당했다는 거 소문낼 필요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편해요.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이 강제 인도 집행은 예고 없이 실시가 될 수 있거든요. 학교 가는데 책이 없어. 다 물류창고로 가버렸어. 우리 아이 출근해야 되는데 옷이 없어. 또 그 과정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렸어. 어디다 호소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압박을 하면 네가 200만 원 이익을 볼래? 이것저것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700이 손해가 발생되는데 뭘 선택할래? 그러면은 그냥 200 받고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95%는 특별히 접근을 애초부터 잘못해서 감정과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그냥 예의 있게 대접하면 끝까지 개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명도는 어렵다라는 인식은 역시 뭐 때문에 경매 컨설팅 업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방식이에요. 어렵다고 해야 자기네들한테 의뢰할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명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볼 만합니다. 의외로 쉽게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재수 없다. 재수가 없긴 뭐가 재수가 없습니까? 재수 없다는 말은 배 아픈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응? 남의 곤궁한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좀 애매하다? 아닙니다. 사실 낙찰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장 비싸게 써낸 사람입니다.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그리고 부동산 유통시장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경제에 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경매 그러면 연예인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서장훈. 옛날에 서초 양재역 근처에 있는 건물을 하나 경매로 낙찰받았죠. 28억인가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얼마 하냐? 뭐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450억 정도 한다고. 서장훈이 뭐 그로 안 나갑니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거는 배 아픈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오히려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쁜 사람은 나는 제일 비싼 가게에서 싸준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상황을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어려운 물건,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법정 지상권이나 지분이나 뭐 유치권 물건들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특별한 수익을 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 2번 경매의 핵심은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경매의 핵심. 요거만 오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경매의 핵심. 좋은 부동산을, 그렇죠?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겁니다.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사서 적당한 금액에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경매입니다. 자,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적당한 이익을 붙여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경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부동산은 뭐가 좋은 부동산이냐? 상품성이 뛰어난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은 그 값어치를 합니다. 여기서 좋은 부동산이라면 물건 자체의 상품성이 좋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매하기 좋은 부동산이에요. 그럼 뭐가 경매하기 좋은 부동산이냐? A, B, C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때 A급 물건은 경매하기 좋은 부동산 아니에요. 그 물건은 입찰자 굉장히 많아요. 제 값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관심을 둬야 되는 물건은 B급 물건이에요. 여기서 B급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품성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렇게 입지가 좋진 않아요.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수요는 있고 거래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의외로 싸게 살 기회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돼요. 실수요는 꾸준히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팔고 나온 거, 이게 경매하기 좋은 부동산이에요. 누구나 좋은 부동산은 오히려 경매하기 안 좋아요. B급, B-, B 플러스급 부동산이 오히려 좋아요.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동산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거기 보면 가치 투자, 가격 투자라고 했는데, 사실 가치 투자를 하게 되면 좁쌀이 한 번 100번 구르는 거하고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거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가치 투자는 호박에 비교할 수 있다. 긴 텀으로 갑니다. 상품성이나 입지가 뛰어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동산, 내재 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이세요. 근데 그런 부동산은 되게 비싸요. 그럴 부동산을 장만할 돈이 없어요. 그럼 일단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가격 투자를 먼저 하셔야 돼. 싸게 사서 적당히 팔고 수익 내고,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좁쌀을 대추할 만큼 만들어야 되고, 복숭아만큼 만들어야 되고, 사과만큼 만들면서 올라가야 돼. 단계적으로. 한꺼번에는 진입 못해요. 그래서 가격 투자를 몇 번 해서 좀 불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면 이 내재 가치가 충분한 물건에 대해서는 묻어놓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가격 투자를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같이 투자하고, 서로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사고 팔고 사팔사팔을 자꾸 하다 보면 사실 큰 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냥 은근하게 끈기 있게 가지고 있었다가 대박 내는 경우도 오히려 많습니다. 상품성 좋은 물건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싸게 사는 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